앙드레 말로는 오랜 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에디슨은 변명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 라는 변명이다 라고 하였고, 닉슨은 인간의 죽음은 패배했을 때가 아니라 포기했을 때 온다 라고 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 닉슨의 글을 한 번씩 노트에 썼고, 수능이 가까워 올수록 시간이 없다며 종종거릴 때 에디슨의 말을 다시 한번 되뇌었고, 정체되어 있는 점수에 좌절하며 꿈이 흐려질 때는 앙드레 말로의 말에 힘입어 저의 꿈을 다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수능에 얽매여 있는 2013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자신이 그려오던 꿈이 흐려져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 번쯤은 찾아올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저런 명언들을 찾아보며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고 수능이라는 큰 산을 넘겼습니다. 2013년도 수능을 무사히 꼴이 나길 기도할게요. 몇몇 학생들이 이 글을 보고 힘냈으면 좋겠어요. 곰쌤, 진짜 강의하실 때 그대 있으면 틀어주실 거죠? 2011년 수능 완성, 2011년 12월 23일 박수연 학생의 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수능 특강 정시를 맡은 박봉입니다. 그때 약속을 했었어요. 그 박수연 학생이 그 전에 이 수강후기를 올려주기 전에 그대 있음에라는 노래가 너무 좋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서 들어봤더니 그대 있음에 내가 있고 나를 불러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맞나?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이제 뭐 조수민 씨도 부르고 막 그랬는데 이 최현수라는 뭐 성악가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찾아서 했는데 이 글 내용하고 음악하고는 잘 매치되지 않았던 것 같지만 수연이 약속을 지켜서 그대 있음에 참 좋은 노래 같아요. 네, 이 노래 틀어봤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진짜 좋은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변명 중에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이 시간이 없어서다. 여러분 그런 변명, 어리석고 못난 변명 지금까지 많이 하고 계셨죠? 네, 이제 지금은 사실 시간이 진짜 많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시점이 혹시 6월이고 혹시 7월이라고 하더라도 수능을 보는 11월까지 바로 지금 이 시간부터 계산을 하시면 정말 시간이 없다는 변명 대신에 열심히 몰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민주적 정당 정치 하는 부분을 오늘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재 86쪽이고요. 먼저 한 판으로 정리하는 개념 짠! 안 나오네요. 네, 민주적 정당 정치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리하고 우리 교재에 있는 주요 내용들도 보고요.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당 하면요. 선생님은 먼저 정당의 특징, 그리고 기능, 정당 제도, 그리고 우리나라 정당 정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해보니까 이제 한 판으로 정리를 할 때 어떤 중요한 개념들 같은 경우에 특히 선거 같은 경우나 이렇게 중요한 얘기들은 한 판이 진짜 넓어졌잖아요. 선생님 글씨는 요만하고. 그래서 한 판이 싫다는 학생도 봤는데요. 이 정말 심화 개념을 연결고리를 이어가면서 일부러 만든 한 판이기 때문에 좀 작고 막 이렇게 잘 안 보이고 그렇더라도 좀 이해하고 눈 이렇게 반짝 뜨고 좀 봐주세요. 선생님이 한번 기회 날 때 이 한 판을 정말 선생님이 잘 적어서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정당의 특징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알아요. 정당의 특징은. 보세요. 정당의 특징은 정당이,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이 이런 정당이 생긴 이유는 바로 목적은 정권 획득의 목적이 있습니다.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정말 큰 특징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정당은 어떤 특별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이 용어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정치적 책임을 진다. 정치적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
아주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책임하고 달라요. 따라서 법률을 위반하거나 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 행위를 한 의도도 좋았어요. 그런데 이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를 놓고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을 정치적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이번에 어떤 정당이 지방선거 선거 결과의 패배에 책임을 지고 정당 수뇌부가 또는 지도부가 정당 대표가 물러났다. 이런 기사나 뉴스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때 말할 때 이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위반도 아니고 또 어떤 도덕성이 떨어진 그런 것도 아니고요. 어떤 정치적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책임을 진다라는 건 정당의 아주 큰 특징이 돼요. 또한 두 번째, 정당의 기능을 볼게요. 정당의 가장 큰 기능은 바로 정치적 충원에 있습니다. 정치적 충원이라는 말도 쓰고 대표자를 배출한다라는 말도 씁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정당이 없이는 선거를 어떻게 치르고 우리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아야 될지 상상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정당의 간판을 달고 나오면 그 사람의 이념, 그 사람은 어떤 정책을 지향하겠구나 바로 짐작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한 10명, 5명 이렇게 후보가 나왔다고 치면 그 후보의 몇몇 정책들 이런 것들을 비교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정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표자를 보다 더 쉽게 잘 파악해서 뽑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의 큰 기능은 정치적 충원. 또 하나, 또 써보면 이익 집약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익 집약. 여러분, 이익 집약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보세요. 이익 집약은요. 이익 표출과 여기다가 좀 쓰면 이 앞에다가 이익 표출과 그리고 정책 결정 사이에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이익 집단이 이익을 막 표출해요. 네, 스크린 쿼터를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하라. 또는 의약 분업을 어떻게 하라. 수많은 이익 표출이 되면 그것을 집약해서 정책 결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역할을 바로 정당이 한다는 거죠. 물론 이익 집약을 다른 단체들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정당의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정당은요,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합니다. 각종 홍보 또는 시위 또는 어떤 그런 토론회 이런 거 열어서 이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런 기능을 하면서 사람들은 정치 교육을 받게 되고 정치적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정치 사회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의회와 정부를 매개합니다. 의회와 정부를 매개한다. 별표에서 꼭 기억을 해둡시다.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제도를 들을 수가 있냐면 바로 당정협의회입니다. 여기서 당은 뭐냐면 보통 여당이 되는데요. 여당, 대통령을 배출한 그 여당과 정부가 만나서 정책에 대해서, 주요 정책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가야 될 것인지 토의를 하고 하는, 즉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역할을 그 정당이 한다라는 거죠. 정당이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정협의회입니다. 여당이 정부와 만나서. 여기서 하나 조금 설명을 또 보충적으로 드릴 게 있는데요. 여기다가 좀 써서 보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이런 말 들었습니까, 여러분? 여기가 의회예요. 여기 의회라고 해봅시다. 의회에 우리 299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죠. 물론 이제 좀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정당에서 배출합니다. 물론 무소속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여기 A당이 있어요. A당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바로 이 의회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B당에서도
당에서 전국적으로 그 후보를 내는데 거기서 당선된 사람만이 의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때 이 정당에서 의회에 들어간 여기를 원내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내라고 얘기를 하고 요 바깥을 원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원자가 무슨 원자냐면 집원자입니다. 집원. 그래서 정원할 때도 이 원자를 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 안으로. 그래서 여기가 원내. 그리고 여전히 당선이 못 돼서 집 밖에 있다, 원외.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한 정당은 원외 인사들과 원내 인사들이 같이. 그래서 원내 인사들은 바로 국회의원들이 되는 거죠. 그 용어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의 특징과 기능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개념 강의에선 보다 더 자세히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제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당 제도는요, 따로 출제되진 않을 겁니다. 단독으로 출제되진 않는데, 여러분 그 소선거구제, 대선거구제를 연결한다든지 이렇게 선지로 이렇게 하나씩 구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죠. 그럼 1당제 빼고 양당제와 다당제를 보겠습니다. 양당제와 다당제. 여러분, 양당제는 항상 기억하실 거 대표적인 두 개의 정당입니다. 다당제는 경쟁할 수 있는 세 개 이상의 정당입니다.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도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양당제는 정당이 두 개밖에 없다라고 말하면 틀립니다. 분명히 대표적으로 두 개의 정당들이 있고 그 외에 많은 정당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다당제는 그 당이 과반수를, 여기서 핵심적인 말은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이 고만고만한 경쟁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정당, 그래서 작은 정당도 연립을 통해서 또 정부를 구성할 수도 있는 의원 내각제와 같은 경우엔, 따라서 과반수의 정당이 존재하면서 대표적으로 두 개의 정당, 그렇지 않은 이런 체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양당제와 다당제의 장단점을 해보면 정확히 이렇게 반대로 돼요. 여러분, 양당제는요, 대표적으로 두 개의 정당이기 때문에 전국이 안정적입니다.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고요. 강력한 정책. 그렇다면 이것은 그대로 다당제의 단점이 되죠. 다당제는 여러 정당들이, 군소정당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국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고 또 강력한 정책을 수행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다당제의 특징은 뭘까요? 다당제는 여러 정당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알아두셔야 될 거, 정당 간에 대립할 때 중재가 용이하다. 여러분 이건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중재가 용이하지 않다라고 되는데, 그럼 경쟁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정당입니다. 고만한 정당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정당 간에 대립이 일어나면 여기서 그만 좀 싸우지, 또는 여기서 어느 쪽 편을 들면 딱 이렇게 추가 기우니까 이게 중재가 좀 되는데, 그런데 대표적인 두 개의 정당 하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큰 정당이 있고 이 두 정당 간의 대립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정말 미미한 작은 정당이 이것을 중재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한 것, 다당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정당 정치를 얘기하면 물론 많이 이제 발전을 하고 성숙하게 되었겠지만, 대표적으로 문제점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거, 인물 중심이다, 지역 중심이다, 그리고 생겼다 사라졌다, 즉 역사가 너무 짧다, 이런 얘기들 보통 할 수가 있죠.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당내 비민주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정당의 아주 힘센 정당의 그 힘센 수뇌부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좀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옛날부터 해서 그 사람 중심으로 정당이 꾸려가고 정당이 해체되고 또 정당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몇몇 수뇌부 중심으로 정당이 운영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정당 운영이 못 됐었어요. 그래서 이 당내의 비민주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주 문제로 나오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상향식 공천입니다. 상향식 공천.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이게 정당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정당을 그려볼게요. 정당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정당 수뇌부라고 그랬죠? 수뇌부.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한 몇몇 소수. 이 소수가 예전에는 다 공천을 좌우했습니다. 여러분 공천은 뭐냐면 요즘 이 강의 나올 때쯤은 아니겠고 예, 공천을 다 좌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뇌부한테 잘 보여야지 그 지역의 공천을 받고 그러지 못하면 공천에서 떨어지니까 이 정당의 당원들이나 대표들이 국민들한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수뇌부한테 충성을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죠. 여러분 지금 이 수뇌부에 의해서 공천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위에 우두머리들이 공천을 해서 내려보내요. 그러니까 기존의 하향식 공천이었다고요. 하향식 공천. 이게 비민주주의를 당내 비민주주의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상향식 공천이 되어야지만 당내 민주주의를 확보할 것이다. 그래서 상향식 공천을 보여주는 건 수뇌부가 공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이 하는 거죠. 당원들이. 이 당원들 한 명 한 명이 주인이 되어서 하는 거죠. 또는 이 당원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당원들 전체 전당대회를 열어갖고 당원들 전체가 모여서 하기 어려우니 이 당원들 가운데서 대표를 뽑아서 대의원들이 공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당원이 하거나 대의원이 하는 것도 여러분 상향식 공천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유심히 살펴본 학생들은 당원이나 대의원을 통해서 공천하는 것도 들어보셨겠지만 이 정당 밖에 있는 국민이 참여한 공천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도 한다고 하고요. 그렇죠. 인터넷으로도 참여한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상향식 공천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원과 대의원들이 공천 과정을 주도해도 수뇌부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 아래로부터 위를 보고선 공천을 하기 때문에 상향식 공천. 또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면 이것도 역시 상향식 공천 되죠. 이 둘 다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정당들이 다 이런 모습들로 개편해 가려고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부작용도 있고 이렇긴 하지만 여러분 보시면 당원이나 대의원들이 공천을 주도하게 되면 정당의 이념을 실현하기가 좋습니다. 정말 이 정당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그 정책에 충실한 사람을 공천할 테니까요. 그런데 국민들이 참여하면 또 어떤 점이 좋냐면 국민들이 참여하면 그 정당 이념을 충실히 반영하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좀 인기가 있고 뽑힐 것 같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보겠죠. 그래서 국민이 참여하면 대표로 선출될 가능성, 대표성이 높아집니다. 여기를 더 주안점으로 본다는 거죠. 당원들이 공천을 하면 그 정당의 이념을 실현할 사람을 뽑을 테고 가능성을 보는 물론 여기 당원들도 다 이렇게 크로스가 될 수는 있지만 가능성 차원에서 둘을 비교해 보자면 이렇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결론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를 보면 인물 중심, 지역 중심, 정말 사라졌다, 만들어졌다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특히나 문제가 됐던 것이 당내 비민주주의였고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하향식 공천이었다는 거죠. 수뇌부가 다 공천을 하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상향식 공천이 첫 번째, 국민이 참여한 이런 공천이거나 아니면 당원이 주도하는 이런 공천이 되어야 될 것이다. 두 번째, 이 당내 비민주주의를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는 바로 교차 투표입니다.
보시면 여기 A당이 있고요. B당이 있습니다. A당은 FTA 찬성, B당은 FTA 반대. 이런 식으로 당론을 결정해 놓습니다. 당론을 결정해 놔요. 그러면 이 A당, B당 출신의 이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소신 또는 자기를 뽑아준 지역구의 그런 그 많은 유권자들의 그런 이해관계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론에 따라서 거기에 구속돼서 무조건 투표를 했었어야 됐다고요. 네, 그게 바로 비민주주의인 거죠. 위에서 결정한 대로 그대로 그냥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당내 민주주의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내가 FTA 반대라는 당론을 둔 B당의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찬성을 할 수도 있고, 나의 지역 구민의 그런 이익과 나의 소신을 봐서, 또는 내가 A당인데 FTA 찬성을 당론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대를 찍을 수 있는, 교차 투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만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어요. 정당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당의 특징은 여러분 뭐 너무 잘 아실 테지만 정권 획득에 있다. 아마 모르는 학생 없을 거예요. 진짜 공부했으면. 정치적 책임이라는 그 용어 꼭 정당과 매치시켜서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정당의 기능 가운데서 나머지 보고 의회와 정부를 매개한다라는 게 바로 정당의 기능이다. 정당 제도는 여러분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정당 제도는 장단점을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미, 양당제는 대표적인 2개 더 있습니다. 다당제는 경쟁할 수 있는 여러 개. 또 여러분 와볼게요.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 가운데 상향식 공천과 교차 투표입니다. 문제는 이 상향식 공천 문제를 너무너무 평가원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조금 이따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여기서 진짜 꽤 많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87쪽입니다. 87쪽에 여당과 야당의 구부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 양당제와 다당제 지금 제도의 의미, 장점, 단점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 읽어서 마지막으로 좀 최종 정리를 해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여당과 야당의 구분 기준, 정부 형태 관련해서도 그리고 지금 여기 정당 하면서도 꼭 알아두어야 할 용어가 되죠. 여당과 야당의 구분 기준은 정부 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정부 형태 할 때도 말씀드렸었어요. 의원 내각제에서는 과반수를 확보하였거나 과반수를 확보한 정당 또는 연립 정권에 포함되는 정당이 여당이 됩니다. 여러분, 다당제 하에서는 어느 한 정당이 다 내각을 구성을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연립 정권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 연립 정권에 참여하는 작은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여당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을 배출한 바로 그 정당이 여당이 되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정당이 야당이며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당이 반드시 다수당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여당인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무조건 의회에서 다수당이라는 보장이 없죠. 따로따로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당이 소수당이 될 경우 여소야대 정말 강조했었던 내용입니다. 어디? 대통령제에서 여소야대 나타날 수 있다. 꼭 기억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볼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넘기면 88쪽에 있습니다. 88쪽에 여러분 당비. 정당은 당원의 당비로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그것은 정치의 대중화와 연결된다. 정당은요, 당비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비의 비율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많은 대중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나 오늘날의 정당은 유권자 수의 증가, 정책 개발 및 대국민 홍보가 복잡 다양화, 당의 정말 덩치가 커지면서 당원이 납입하는 당비만으로는 당 운영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일면에서는 당비 조달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검은 돈도 오가고, 네, 뭐 어떤 기업으로부터 막 받고, 막 이런 거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비만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정치자금에 따른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영국에서 부패방지법, 미국에서도 뭐 이런 법이 제정되기도 했고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 정치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딱 관리를 해서 정당에 이렇게 배분하는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제도적인 그런 것들을 두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참여경선제입니다. 여러분 공천과 관련해서 알아두어야 할 지문이 되겠고 꼼꼼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정당의 공직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제도를 국민참여경선제라고 합니다. 정당의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이 각급 선거의 공직 후보 선출 과정에 공직 후보 선출 과정, 즉 공천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과 대의원을 매수한다거나, 여러분 대의원 누군지 말씀드렸죠. 당원 중에서 그 공천 과정에 참여할 그 의원들을 대의원을 뽑는데 그 대의원이 매수될 수가 있어서 이런 것, 또는 정당의 총재 한 명이 그 상의 하달식, 위에서 아래로 전달하는, 즉 이거 무슨 말? 하향식. 당 운영 방식 등 잘못된 선거 관행을 개선하고 대중 정당화와 참여 민주주의를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이 되었고요. 대표적인 국민 경선제로는 미국의 예비 선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의 후보자 지명을 일반 유권자 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제도고,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당, 당적에 상관없이 그냥 일반 유권자들도 그 공천 과정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네. 제가 뭐 심정적으로는 뭐 어떤 다른 당을 지지하고 있더라도 뭐 이런 A당, B당의 공천 과정에 가서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천 과정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참여 경선제, 상향식 공천 제도로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우리 헌법에 나타나는 정당 관련 조항은 여러분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 89쪽입니다. 89쪽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정당 설립은 자유이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양당제와 다당제 이렇게 해서 정당 제도를 봤지만 사실은 이제 하나 더 있죠. 뭐냐면 일당제입니다. 정당이 하나밖에 없는 거. 예, 일당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는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 한 나라의 정치적 견해가 하나의 정당으로 대표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겠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다양한 정당 설립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수정당제가 보장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수정당제가 보장된다라는 말은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되고, 역시나 민주주의. 그 다음에 볼게요. 이 복수정당제에 양당제와 다당제가 있는 거죠. 네, 볼게요.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당 설립의 자유가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당, 뭐 봄봄당 하나 차려놓고 아무런 당원도 없고 그거와 관련돼서 그러한 이념을 실현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국민의 대표성, 이게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을 설립하려면 최소한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90쪽 보시면 우리나라 정당의 등록 요건이 있거든요. 이걸 외우실 필요는 절대 없는데, 정당 등록 요건이 막 이랬다가 이제 13차 개정에서 2004년도에 보니까 5군데 이상의 시도당을 설치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정당 설립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정당 설립 요건이 점차 완화돼서 더 많이 다양한 정당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최소한의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점. 또 보세요.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거 끝나고 나고 그러면요, 국가가 이렇게 그 자금들을 이렇게 다 보전해 줘요. 세금으로. 그 다음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그 해산을 제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될 수 있습니다. 그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헌법에 나타난 정당 관련 조항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당 설립의 자유가 있지만 최소한의 조직을 갖추어야 하고 또 정당 설립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보조해주고, 그러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해산을 제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수 있고,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다 해오셨나요? 예,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쪽입니다. 일단 보시면 정당 관련해서 출제된 부분들을 딱 볼게요. 그렇다면 수능을 먼저 한번 딱 보세요. 수능을 보시면 지난 수능에서는 정당 공천과 인물효과, 정당효과 이렇게 해서 정당 관련 문제 2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쭉 훑어서 보면 정당 공천, 정당 공천, 정당 공천, 정당 공천. 이 정당 공천을 당내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정말 좋아하는, 평가원이 좋아하는 주제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정치 자금도 있고 정당 공천, 또 인물효과, 여러분 인물효과, 정당효과, 인물효과, 정당효과, 인물효과, 정당효과, 인물효과, 정당효과. 바로 이 부분과 정당 공천 중심으로 정당제도, 양당제나 다당제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 장단점은 기본으로 알아두시고, 문제로 출제되는 것은 인물효과, 정당효과 또는 정당 공천 중심으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고, 이 부분 중심으로 기출문제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에 보면 91쪽에 보면 바로 인물효과, 정당효과 하는 부분들 2011년 수능 바로 그 문제도 나와 있고, 선생님이 자료실에 올려놓은 기출문제 파일, 또 기출교재에 이 인물효과, 정당효과 하는 부분들 기출문제 쫙 모아놓았고, 정치 자금 딱 모아놓았고, 정당 공천도 완전히 다 모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확인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정당 어떤 기능하는지 봅시다. 첫 번째, 정당은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를 수렴하여 취합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해서 정책 대안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뭘까요? 바로 이것을 이익 집약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써 있지만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다양한 요구와 이해를 막 이것을 표출한다라고 하죠. 이것을 표출할 거예요, 국민들이. 이것들을 막 표출하면 그것들을 반영해서 수렴해서 정책 결정을 하기까지 그 가운데서 매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익을 집약하는 집약. 네. 정당의 기능. 두 번째 볼게요. 정당은 사회 균열을 반영하여 사회가 막 이렇게 균열이 나 있대요. 예. 대립돼 있고 갈라져 있고. 그런데 이것을 반영하여 시민사회 내의 요구와 갈등을 위로 표면화시키기도 하지만 다양한 대립과 충돌을 체제 내로 수용함으로써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환경. 여러분 이거 사회통합이라는 용어로 꼭 기억해 둡시다. 왜냐하면 이거 5단원에서 좋아하는 용어입니다. 사회통합이라는 말. 사회통합이라는 말 현대 민주주의의 과제라고 얘기하거든요. 현대 민주사회의 과제. 현대 민주사회 과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정치 참여해야 되고 복지국가와 인권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회통합이라는 것이 현대 민주사회의 과제입니다. 현대 민주사회는 여러분, 민주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갈등 이런 것들은 더 예전보다 많아졌거든요. 권위주의 체제하에서는 독재주의 체제하에서는 무서워서 얘기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눌려 있었다고요. 갈등은 위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될수록 갈등이 사실은 많이 부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니까. 따라서 이러한 때 사회통합이 중요하고 이 사회통합의 역할을 바로 정당이 담당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써봤고요. 다음 볼게요. 정당의 기능 두 번째. 자 보세요, 여러분. 정부와 의회를 연결하는 매개적 역할을 합니다. 맞죠,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예로 해서 당정협의회 들 수가 있죠?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래 정치 과정에서 정책의 결정 또 집행을 담당합니다. 맞을까요? 틀리죠, 여러분. 여러분, 정책 결정은 누가? 국가기관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헌법재판소, 지방자치단체 등등의 국가기관이 집행은 보통 행정부가 담당을 하게 되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다음 볼게요. 세 번째, 정당이 유일하게 대표자 충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 충원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맞을까요? 여러분, 정당이 유일하게 틀렸습니다. 보시면 국회의원 중에 무소속도 있습니다. 무소속은 정당이 충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당만이 가진다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정당의 주요한 기능, 특징 중에 하나가 대표자 충원이지만 정당이 유일하게 하는 부분은 틀렸다. 다음 볼게요. 정당은 당원 수 등의 활동 내역, 당의 연도의 정책 추진 내용과 그 추진 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관할 어디일까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으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요. 2011년 9월 이 문제는요. 여기 관련해서 낸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여러분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였냐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도 하고 투표 관련 사무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바로 정당 관련 사무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기다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선거관리, 다른 거 안 해오셔도 돼요. 막 당의 연도에 막 이런 거 안 해오셔도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바로 정당 관련 사무를 한다라는 그 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거 맞은 말일까요? 맞죠, 여러분? 맞습니다. 어디서 봤나요, 여러분? 우리 교재 몇 페이지입니까? 89쪽에서 봤죠? 89쪽의 자료 탐구의 헌법 조항들을 살펴보셨죠? 최소한의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된다. 국민을 대표하기 위해서.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정당 만들었어. 그런 정당까지 인정하면 정당이 너무 국민 대표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또 보세요. 정당은 정치적 의사 형성에 필요한 조직을 갖춘 결사체여야 한다. 또 반복돼서 나오네요. 맞습니다. 또요.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때에는 당의 어딜까요? 정당 관련 사무. 선거관리위원회. 네. 다음 보겠습니다. 정당의 기능 계속.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죠. 국가가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 설립의 자유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국가는 정당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역시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되죠? 여러분 맞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겨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이제 정당 제도 관련돼서 선생님이 그림으로 나온 거 쭉 모아보았습니다. 이제 하나씩 볼게요. 보시면 갑국의 하원, 그리고 상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상하 양원제로 갑국과 을국은 상하 양원제로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병국은 그냥 병국 의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병국은 단원제겠구나. 그렇죠? 또 볼게요, 여러분. 갑국은 보니까요. 전체 의석이 안 나와 있네요. 예, 안 나와 있지만 네,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63석. 그렇죠? 이 일당이 거의 독주하는 체제입니다. 거의. 근데 과반 이상이고 여기 보면 거의 비등비등. 네, 여기도 뭐 두 개의 대표적인 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긴 보시면 경쟁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정당들이 있죠. 어느 하나의 정당이 독자적으로 의회의 다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볼게요. 갑국과 을국은 병국에 비해서 입법 과정의 신중성을 기할 수 있는 의회 제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입법 과정에서 신중성을 기할 수 있는 의회 제도라고 함은 바로 이 상원, 하원 있는 양원제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양원제는 하원에서 통과하고 상원에서 통과해야지만 그것이 법률안 혹은 이런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의결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두 번의 과정을 거치니까 신중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맞습니다. 다음 볼게요. 여기 위에 한번 볼까요? 여당은 2003년에는 갑당, 여기 갑당이 여당이네요. 네. 갑당. 2003년이 바로 이 표시. 예, 2003년에는 갑당. 2007년에는 을당이 여당입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2003년에 보니까 갑당 125석, 그 다음에 을당이 93석, 82석 이렇습니다. 2007년에 보니까 을당 보니까, 네. 2007년에 을당 보니까 124석이고 갑당이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을당이 더 작았어요. 여당일 때 2007년에 한번 보세요. 2007년에 보니까 을당 124석이지만 갑당이 더 많죠. 그렇죠? 갑당이 164석이고 을당은 124석. 따라서 을당이 여당인데 작았네요. 또 볼게요. 네. 이게 그림이, 네, 그럼 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아이고, 이렇게 넘어가 버렸네요. 네. 넘어가 주세요. 그냥 넘겨야 되겠네요. 네, 보세요.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어졌다. 이거 맞을까요, 여러분? 예. 위에를 다시 한번 보시면, 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전을. 보시면 여기 을당을 보시면 을당이 분명히 여당이라 그랬는데, 여당이 보시면 164, 124로 을당이 갑당보다 의석이 작았습니다. 여소예요, 여소. 그렇죠. 여당이 작은 여소야대가 나타날 수 있으면 그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넘겨주실까요? 대통령제에서 내각 불신임권은 행사될 수가 없는 거죠. 가능성이 적어진 것이 아니라 행사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틀렸네요. 또한 법률 제정에 따른 정치적 책임 소재가 보다 분명해졌다. 앞에 그림을 보고 선생님이 이걸 보고 읽는 게 낫겠네요. 앞에 보여주세요. 네. 2003년을 한번 볼게요. 2003년을 보시면 여기 125석, 93석, 82석. 2003년에 총 의석수가 300석인데 2003년에 보면 다당제였습니다. 다당제. 다시 말하면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어요. 고만고만한 경쟁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정당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당제였습니다. 근데 2007년에 가보니까 164, 124, 그리고 12석입니다. 12석. 보시면 여기 과반수 정당이 있죠? 그렇죠? 대표적인 2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은 양당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놔두고 해볼게요. 법률 제정에 따른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해졌을 것이다. 여러분, 다당제보다 양당제로 오면 대표적인 2개의 정당이 있으니 법률을 잘못 제정하면 그래 갑당이 잘못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당제하에서는 연합해가지고 법률을 제정하거나 법률 의결을 하거나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법률에 대해서 잘못되면 그건 니네 탓이잖아. 서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책임 소재는 양당제하에서 보다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 2003년에서 2007년으로 갈수록 책임 소재가 분명해졌을 것이다. 맞는 내용이 됩니다. 또 볼게요. 정권 교체는 이루어졌지만 여소야대 전국에는 변화가 없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갑당이 보시면 125석이었고 여러분 여기 을당이 93석 예. 여기 갑당이 보면 125석이고요. 125석. 이때 여당이었죠. 갑당이 여당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보면 을당과 병당이 야당이 되죠. 보세요. 여당 갑당은 125석이고 야당이 300석에서 125석 빼고 나머지가 야당 몫이니까 야당이 더 큽니다. 이거 2개 합친 거. 그렇죠? 2003년에 바로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2007년 가도 을당이 124석이고 여기가 여당이고 여기 2개가 야당이잖아요. 야당이 더 크죠? 똑같이 다시 말하면 정권 교체가 갑당에서 을당으로 이루어졌지만 여소야대 상황에는 변함이 없죠. 네, 보시면 갑당이 여당이었을 때도 과반석이 안 됐고 을당이 여당이었을 때도 과반석이 안 됐습니다.
과반수가 안 됐습니다. 따라서 여소야대 맞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도 한번 볼까요? A국의 정당을 한번 볼게요. 여기 동그라미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A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2%짜리 정당이 있고 대표적인 두 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따라서 A국은 양당제. B국은 보시면 여기요. 고만한 정당들이 있죠? B국은 다당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불러보면서 해볼게요. A국의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라면 제1당이 여당이 될 것이다. A국이 지금 대통령제라면 제1당 여기가 여당이 될 것이다. 틀렸죠, 여러분? 대통령제라면 여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당. 여러분 이 표를 보고는 어느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왔는지, 여기 이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왔는지, 여기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틀렸어요. 두 번째, 미국의 정당 구조는 A국보다는 B국에 가깝다. 그럼 B국은 다당제죠? 미국은 대표적인 양당제 국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화당, 민주당, 한은. 따라서 틀렸고요. 세 번째, A국에서는 소수 의견을 배려하는 정책이 입안될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 A국에서는 양당제, 대표적인 두 개의 정당, 다른 정당은 정말 힘도 못 씁니다. 소수를 배려하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적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마지막 하나 볼게요. A국과 달리 B국에서는 정당 연합을 통해서 정부 구성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시면 이거 왜 넘어갔죠? 네,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A국과 달리 B국에서는 정당 연합을 통해서 정부가 구성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의원 내각제라고 한다면 A국에서는 이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겠죠. 그런데 B국에서는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연립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연립을 이렇게 하거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의원 내각제라면 연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정부 형태가 무엇이다 라고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통령제라고 한다면 20%건, 28%건, 31%건 간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면 되는 겁니다. 네. 따라서 정부 형태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거 맞다라고 고른 학생들이 꽤 있었을 텐데 의원 내각제에만 적용되는 진술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그리고 또 문제풀이까지 계속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